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제 이사 왔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온 부부가 자신들의 집 현관 앞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문을 열고 나온 건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긴 저희 아버님 집이에요. 설마 혹시 아버님이?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성우는 아내 지혜와 나란히 앉아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집 소유자가 아버님 명의시네요? 중개인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소유자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아버님이랑 같이 방문해 주세요. 성운의 표정이 미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님이, 그게 요즘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도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중개인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후견인 지정은 되어 있으신가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법적 대리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직 절차 중이라서. 성운이 작게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던 지혜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치매는 무슨요, 완전 멀쩡하세요. 진짜. 지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저보다 숫자도 더 잘 세세요. 괜히 노인네들 검진 한번 받으면 치매 진단서 하나씩은 나오는 거라잖아요. 요즘 의사들도 돈 벌려고 별걸 다 병으로 만든다니까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 아버님 직접 모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본인 확인만 되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혜의 얼굴에 활짝 꽃이 폈습니다. 네네. 가서 말씀드리면 도장 바로 찍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님 그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 옆에서 성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특히 지혜는 거의 날아갈 듯한 표정이었죠. 반면 성우는 뭔가 개운치 않은 듯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두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주인공들이 울고 웃고 있었지만 두만의 시선은 화면을 뚫고 그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만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굳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턱 근육이 살짝 경직되어 있었고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던 전화 통화를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비웃던 그 목소리까지도요. 두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성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로 두만은 이 집에서 혼자 살아왔죠.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들 내외가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불안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만은 알고 있었죠. 아들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어진 거라는 것을요. 두만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이니까요. 피부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두만은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줄였죠.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만은 그 노트를 펼쳤죠. 거기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이었죠. 8월 15일. 지혜가 친구와 통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팔면 좋겠다고 함. 8월 20일. 성훈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림. 8월 23일. 병원 검진. 의사가 경도인지장의 가능성 언급. 지혜가 듣고 좋아하는 표정. 두만은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죠. 9월 3일. 부동산 다녀온 모양. 집을 팔 계획인 듯.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비웃음. 글씨를 다 쓴 두만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죠. 다 들린다. 말은 못해도 다 들린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두만과 성훈, 지혜가 둘러앉아 있었죠. 두만은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두만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아버님, 수연이는 기숙사에 있다니까요. 두만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을 뜨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아버지, 드세요. 성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두만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두만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죠. 뭐가 그렇게 좋아? 성훈이 물었습니다. 은희가 괌 다녀온 사진 보내줬거든. 지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애들이랑 스노클링하고 저녁에는 선셋 디너 크루즈도 탔대. 아, 정말 부럽다. 두만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갔죠. 아버지, 식사 안 하세요? 성훈이 따라가려 했지만 지혜가 막았습니다. 나도. 요즘 맨날 저래. 밥 먹다 말고 돌아다니고. 두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까지 또렷하게 들렸죠. 은희야, 사진 잘 봤어. 지혜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갈 것 같아. 이번에 집 정리하면 말이야. 두만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응,
계약금만 5천만 원 들어와. 근데 그 전에 아버님을 먼저 요양원에 모셔야 해. 집에 계시면 매매가 복잡해지거든.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견학 간다고 모시고 갈 거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따라오실 거야. 치매가 심해지셔서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시거든. 성훈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왜? 저 꼴 좀 봐. 지혜가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꺼진 텔레비전 보고 계시잖아. 이제 리모컨도 못 쓰신다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들어왔죠. 할아버지. 수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두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할아버지.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수연이요. 두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봐, 이제 손녀도 못 알아보시잖아.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수연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장기 두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두만은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셔야 한다니까.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 있던 사진첩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보시던 거. 창고에 넣었어. 어차피 이제 사진도 못 알아보시는데. 엄마.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 지혜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 상태 좀 봐라. 완전히 치매 말기야. 두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수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두만은 혼자 걸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말도 안 하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가는 게 맞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두만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만은 책상에 앉아 또렷한 눈빛으로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 흐릿하고 공허했던 눈과는 완전히 달랐죠. 글씨는 반듯하고 정확했습니다. 9월 4일. 오늘부터 말수를 더 줄였다. 수연이가 와도 못 본 척했다. 가장 힘든 일이다. 하지만 지혜의 말을 들으니 내 연기가 성공적인 모양이다. 치매 말기라고 믿고 있다. 두만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다음 주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속일 계획. 그 사이 집을 팔 생각인 모양이다. 어리석은 것들. 두만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완료된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아내가 30년 동안 아껴온 이 집. 이제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줄 때가 왔다. 화요일 아침, 지혜는 식탁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두만이 느릿느릿 거실로 나오자 지혜가 밝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고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두만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서예요. 일주일 동안 무료로 지내보실 수 있대요. 좋은 기회잖아요. 성훈이 커피를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기분 전환도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펜을 두만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고요. 두만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두만. 그리고 여기도요. 지혜가 재빨리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요양원 관련 서류예요. 두만은 묵묵히 사인했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지만 지혜는 교묘하게 윗부분을 다른 종이로 가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탁, 탁, 탁. 빨간 인주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혜가 재빨리 서류를 걷어들였습니다. 내일 요양원 구경 가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두만은 아무 말 없이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벽만 바라봤죠.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네, 위임장 받았어요. 도장도 다 찍었고요. 이제 제가 대리로 계약 진행할 수 있겠죠?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훈이 문을 열자 부동산 직원이 서 있었죠. 집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매물 올리려면 사진이 필요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두만을 살폈습니다. 두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도 반응이 없었죠. 거실이 정말 넓네요.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네. 오래된 집이지만 관리는 잘했어요. 성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직원이 돌아간 후 지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벌써 문의가 3건이나 들어왔대. 이 동네가 학군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나 봐.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이 두만 옆에 앉았습니다. 두만은 수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수연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헛수고야. 요즘은 먹는 것도 잘 못 드셔. 그래도 수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요양원 가신다고 들었어요. 금방 돌아오실 거죠? 두만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죠. 일주일만 계시는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이래요. 성훈이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일주일만인 거 맞아요? 당연하지. 지혜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버리기라도 할 것 같니? 그날 밤 두만은 방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죠.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내일 요양원으로 간다. 지혜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오늘 부동산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갔다. 내가 없는 사이 계약을 진행할 계획인 듯하다. 두만은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이제 지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만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긴급 연락처라고 적혀 있었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두만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복도,
아들이 어렸을 때 키를 재던 기둥,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지혜가 재촉했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두만은 다시 한번 집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가는 길,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성우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라고 할게요. 두만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맞았습니다. 김두만 어르신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네, 서류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두만이 직원을 따라가는 동안 지혜는 성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 계약 진행해도 되겠지? 괌의 푸른 바다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지혜는 공항 출국장을 나오며 여행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에메랄드빛 바다, 선색 크루즈, 호텔 수영장. 비록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쉬었습니다. 여보, 부동산에서 문자 왔어.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수인이 일정을 당겼대. 오늘 오후에 계약하자고. 성훈이 캐리어를 끌며 웃었습니다. 원래 내일이었는데 그 사람도 빨리 하고 싶나 보네. 당연하지. 이런 매물이 또 어디 있겠어. 우리도 좋고. 지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하면 계약금도 바로 들어오겠다. 부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갈까? 성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시간 없어. 바로 부동산으로 가자. 여행 가방은 그대로 들고 가면 돼. 지혜가 재촉했습니다. 매수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택시가 부동산 앞에 멈췄습니다. 지혜는 거의 뛰다시피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집 계약하러 왔어요. 중개인이 고개를 들어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죠. 아, 오셨군요. 그런데 중개인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빨리 진행하죠. 매수인은 오셨어요?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일단 앉으세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전에 항상 하는 거지만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뗐는데요. 네, 그래서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소유자가 김두만 어르신이 아니네요. 네. 지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9월 11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걸로 나와요. 새 소유자는 중개인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정혜 씨라는 분이네요. 9월 11일이면 어제? 성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위임장도 받았고 도장도 찍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아보니깐 7월 10일에 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됐네요. 중개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7월이요? 2달 전에? 성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사기친 거야?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일단 진정하시고. 중개인이 물을 건넸습니다. 혹시 집에 가보셨어요? 집에? 우리 공항에서 바로 왔는데. 성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지혜인데. 혹시 우리 집 근처 지나가면 좀 봐줄래? 뭔가 이상한 일이. 전화 너머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집? 아까 지나가는데 이사 트럭 있던데? 그 근처에 새로 이사 오나 보더라. 설마 우리 집? 핸드폰이 지혜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여보, 성훈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집 앞에 도착한 부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기.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비밀번호가 안 맞아. 성훈이 당황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죠.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지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방금 이사 왔는데요. 오늘요. 성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달 전에 계약했고 어제 잔금 치르고 이사했어요.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전에 여기 사셨나요?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때 집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이 집에 전에 사셨던 분들인가 봐. 남자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이 창고에 상자 몇 개 남겨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찾으러 오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 만나셨어요? 성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계약할 때 오셨죠. 좋은 분이었는데. 맞다. 남자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편지 하나 남기셨어요. 혹시 가족분들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우리 아들 내외에게라고 적혀 있네요.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으려 했지만 성훈이 말렸죠. 여기서 읽지 말고 일단 가자. 어디로? 우리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가?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도 정당하게 계약했고.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정을 몰랐네요.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는 모습이 처량했죠. 근처 카페에 들어간 성훈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두만의 반듯한 글씨가 보였죠. 성훈아, 지혜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일이 끝났을 것이다. 집은 내가 팔았다. 2달 전에 말이다. 놀랐겠지. 치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니.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성훈이 계속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걸 알았다. 몇 달 전부터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할 계획을 둘이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 그래서 먼저 움직였다. 이 집은 너희 엄마가 평생 아껴서 산 집이다. 너희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미쳤어.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속였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집을 판 돈은 수연이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뒀다. 그 애가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몫은 없다. 부모를 속이고 집을 팔려 했으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나는 요양원에서 잘 지낼 것이다. 찾아오지 마라. 편지 끝에는 날짜와 함께 김두만이라는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의 시끄러운 소음도 부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집을 팔아? 이건 무효야. 취소할 수 있어. 성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무슨 소리야? 꺼진 텔레비전 보고 있고 수연이도 못 알아보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연기였다는 거야? 그 모든 게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자. 사기야, 이건. 지혜가 일어서려 했지만 성훈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사기야? 아버지가 본인 집을 판 건데. 치매 환자잖아.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계약서는 완벽하다고 했잖아. 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이면 우리가 부동산 가기도 전이야.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이한테 전화해봐. 돈이 수연이 통장에 있다고 했잖아. 여보, 빨리. 수연이가 돈 찾아서 우리 주면 되잖아. 성훈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아빠? 수연아, 너 지금 어디니? 학교요.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가려는데. 왜요? 성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할아버지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랑 같이 학교로 갈게. 1시간 후 대학 캠퍼스 벤치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수연은 부모의 지친 얼굴과 여행 가방을 번갈아 봤죠.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지혜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수연이 편지를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안도?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셨구나.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다그쳤습니다. 돈. 할아버지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놨대.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당연히 찾아서 우리 줘야지. 우리가 지금 갈 곳도 없는데.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어요. 뭐? 지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 것이 아니고요. 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성훈이 말렸습니다. 수연이 똑바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뭘 했는데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몰래 집 팔려고 하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너 대학 보내려고 한 거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건 하나하나 다 치우고 몰래 집 사진 찍고 요양원에 가둬놓고 집 팔아서 빚 갚고 여행 다니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치매인 척 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식인 척 했던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치매 말기라고 하면서 못 알아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성훈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잘 곳도 없어.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가 보세요. 용서를 구하든지 뭐든지 해보세요. 저는 할아버지 뜻대로 할 거예요. 너, 지혜가 다시 손을 들려 했지만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수업 들으러 가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찾아뵐 거예요. 수연이 떠난 후 부부는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성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 친구 집에라도 며칠 신세 지자. 지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찾아가 보자. 요양원에? 어디든. 일단 찾아야지. 집이라도 돌려달라고 빌어야지. 그날 저녁 부부는 지혜의 친구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에 여행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요양원 전화번호 알아? 성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상담 갔던 곳 번호는 있는데. 지혜가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두만 어르신이요? 저희 쪽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아니, 분명히 거기로 모셔다 드렸는데. 혹시 다른 지점 아닐까요? 아니면 이름이 다르거나. 전화를 끄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거기였는데. 다른 요양원일 수도 있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부부는 밤새 수십 곳의 요양원에 전화했지만 김두만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가짜 이름을 쓰신 건 아닐까? 성훈이 추측했습니다. 그럴 리가.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찾을까봐. 새벽이 되어서야 부부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성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성훈 씨인가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어제 만났던 새 집주인이었습니다. 아, 네. 어제 급하게 헤어져서 혹시 창고에 있는 물건들 가지러 오실 건가요? 어르신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성훈이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네. 가야죠. 언제 가면 될까요? 성훈과 지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전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정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물건만 받고 가겠습니다. 성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박정혜 씨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정혜 씨가 안내한 창고에는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 지혜, 수연이라고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어르신이 정성스럽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박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성훈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첩, 상장들, 그리고 아버지가 보관하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는 성훈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대하면 꼭 효도하겠습니다. 성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혜의 상자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팔찌, 옥반지,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니 시어머니의 일기가 적혀 있었죠. 며느리 지혜가 참 고생이 많다. 성훈이가 사업한다고 고생시키는구나. 그래도 불평 한 번 없이 잘 따라주니 고맙다.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기, 박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 더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뭔데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이 집 지하실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비밀번호가 손녀분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하실에 금고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죠. 지하실로 내려가니 정말로 벽면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성훈이 수연이 생년월일을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성훈이와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수첩 표지에는 두만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죠.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계약금으로 받으려 했던 그 5천만 원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돈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일기를 끝까지 읽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가져가거라. 성훈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2022년 3월 15일 성훈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왔다. 지혜와 함께 큰 짐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당연히 받아들였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나. 2023년 8월 20일 오늘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집에 와서 지혜에게 말했더니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그때 반응이 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2024년 2월 10일 오늘부터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시아버지가 치매라 집을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2024년 7월 10일 오늘 집을 팔았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박정혜 씨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다. 이 집을 아껴줄 것 같다. 2024년 9월 8일 내일 요양원에 간다고 한다. 사실은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다. 수연이를 못 알아보는 척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미안하다, 수연아.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4년 9월 9일 이제 떠난다. 성훈아, 지혜야.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실망했을 뿐이다. 부모도 사람이다. 늙고 병들면 짐이 되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 출발을 하거라. 돈은 가져가되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수연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달랐다.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아직 살아있으니 찾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 너희의 아버지가. 성훈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박정혜 씨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죠. 지하실에는 부부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구나. 성훈이 울먹였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한참을 울던 부부는 봉투 속 돈을 다시 받습니다. 5천만 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죠. 이 돈 받을 자격이 있을까? 성훈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 돈으로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박정혜 씨가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성훈이 상자들과 봉투를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부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돈은 손에 들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 무거웠죠. 이제 어떻게 할까? 지혜가 물었습니다. 일단 작은 집이라도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찾아서 용서를 빌어야 해. 수연이한테도 사과해야 해.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그때 성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찾았어요. 뭐? 성훈이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연락처를 남기셨어요. 지금 만나고 왔는데 아빠랑 엄마도 만나보실래요? 성훈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도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 수연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작은 자원봉사센터였죠. 사랑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성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계세요. 수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홀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배식을 돕고 있는 두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만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허리도 꼿꼿했고 표정도 밝았죠.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혜가 작게 불렀습니다. 두만이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는 다시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어르신, 잠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옆에 있던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두만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도 따라 나갔죠.
센터 뒤편 작은 정자에 앉자 두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기 읽었나? 네, 아버지.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두만이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저희가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집을 팔려고 하고 그래, 그랬지. 두만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고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는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나 생각해봐라. 돈은 받았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작은 집 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두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다. 아버님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두만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집 사신 박정희 시아버님이야. 나더러 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럼 어디 사세요? 여기 숙소가 있어. 깨끗하고 좋아. 수연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이번에 엄마 아빠가 집 구한다는데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두만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아,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아. 할 일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성훈이 두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신다고 하셨으면, 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두만이 반문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들으셨구나. 그럼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바꿨을까? 성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사람은 본심을 숨길 때가 제일 솔직해진다. 두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는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 더 교묘하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혜가 부인하려 했지만 두만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와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서로 불편하기만 하다.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두만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상황에서 늙은 아버지까지 부담이 됐으니. 아버지,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기억해라. 부모는 언젠가 늙는다. 자식도 언젠가 늙는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희 자식이 너희한테 할 수도 있다.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을 힐끔 쳐다봤지만 수연은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혜야. 두만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할 때 알바까지 하면서 병원비 보태준 거 알고 있다. 지혜가 놀라서 두만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이는 몰랐지만 나랑 아내는 알고 있었어.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와서도 병간호하던 내 모습을 봤으니까. 성훈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야?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때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두만이 계속했습니다. 아내도 너를 친딸처럼 아꼈고, 그런데 제가 변했죠.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사람은 다 그래.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두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 한때는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두만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할 말은 다 했다.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 하기 나름이지. 예전의 지혜처럼, 예전의 성훈이처럼 살 수 있다면. 두만이 센터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집은 내 엄마와 내가 30년 동안 함께 일궈서 마련한 집이었다. 내 엄마의 피땀이 서려 있는 집을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팔려고 했던 거야. 성훈이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한테 준 거다. 적어도 그 애는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집이라는 걸. 두만이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가족들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훈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정말 내가 도운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우리도 행복했잖아.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수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 맞죠? 부부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은 맑았죠. 할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성훈이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죠. 작은 전세 아파트 창밖으로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국 좀 떠줘. 성훈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뚝배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그래도 일이 있는 게 어디야. 성훈이 웃었습니다. 석 달 전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5천만 원으로 작은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훈은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수연이는? 성훈이 물었습니다. 도서관 갔어. 요즘 할아버지 만나러 자주 가더라고. 그래. 아버지는 잘 계시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봤는데 건강하셔. 여전히 우리는 못 본 척 하시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집, 비싼 차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 오늘 보너스 조금 나왔어. 성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나왔어? 100만 원. 많지 않지만. 많다 많아. 지혜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걸로 수연이 겨울 패딩 사주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일찍 왔네.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연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죠. 이게 뭐야? 성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엄마 아빠 주라고. 부부가 놀라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성훈아, 지혜야. 석 달 동안 지켜봤다.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 가끔 밥이나 먹자. 이번 일요일 센터로 오너라. 아버지가. 지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용서해 주신 걸까? 가봐야 알겠지. 성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을 들고 센터를 찾았죠. 두만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왔구나. 네, 아버지. 성훈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밑반찬 좀 가져왔어요. 지혜가 가져온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두만이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내 손맛이구나. 점심시간 네 사람은 센터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어르신들도 함께였죠. 여기가 좋아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 있으면 외롭지 않아. 두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 할아버지도 식사하세요. 수연이 김치를 할아버지 숟가락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만이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훈과 지혜를 바라봤죠. 요즘 어떻게 지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해요.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지만 일하는 게 좋아요. 두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에서 번 돈이 제일 깨끗한 거야. 식사가 끝나고 두만이 가족들을 데리고 센터를 구경시켜줬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당, 아이들 공부방, 작은 의료실까지. 대단하네요. 성훈이 감탄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좋은 분이야. 아들도 착하고. 두만이 말했습니다. 그때 박정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 오셨네요? 응. 우리 아들 내외랑 손녀야. 박정혜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때 뵀던 분들이시구나. 어르신이 가족 얘기 자주 하세요. 그래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특히 손녀분 자랑을 많이 하시죠. 박정혜 씨가 웃었습니다. 센터 마당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곳에 앉았죠. 아버지. 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자. 두만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대신 앞으로를 얘기해라. 어떻게 살 건지. 성훈과 지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 두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두만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두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요? 성훈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항상 말했어.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뜻을 저버렸어요. 두만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너희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수연이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그래. 시간 날 때 오너라. 두만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끔 우리 집에 오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해요.
두만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가끔 들를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일어섰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성훈이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두만이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센터를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돌아보니 두만이 아직도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수연이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지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수연이 뒷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수연아. 부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차는 겨울 해질녘 거리를 달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엔 따뜻한 빛이 있었죠. 며칠 후 수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넣어준 돈이 그대로 있었죠. 수연은 그 돈을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한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창밖으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죠. 수연아, 밥 먹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요. 수연이 일기장을 덮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죠.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